어린이 도서 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줄여서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희입니다. 유미경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프로그램 소개글을 보셨을 텐데 프로그램 소개글을 작성했던 글들을 읽는 걸로 우리 시작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유미경 선생님의 추천으로. 네. 어떨지 본인들 만족하십니까? 네. 네. 아, 지난주에 저희 어부제가 뭔지 약간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었어요. 네, 그랬었죠. 우리 그 회원 연수 때 경기 남부지부 회원 연수 때 오부제극을 체험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오부제극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었거든요. 네. 오부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강사님이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네. 오부제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말하는 총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체들이죠. 사물. 네. 근데 이 사물들이 어느 날 선생님들 옆에서 말을 걸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당황스럽고 말을 걸어온다는 건 모든 사물의 의인화? 그렇죠. 이제 그 상상력이 또 동원돼야 되겠죠. 네.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것도 그 단순한 박스였잖아요. 네. 박스가 뭐가 됐었죠, 우리? 달팽이. 그렇죠, 어, 그렇죠. 네. 달팽이가 됐었잖아요. 그 박스가 걸어가면서 달팽이가 돼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말을 걸어오고 이런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오부제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형극이라든가 가명극이라든가 그림자극도 일종의 오부제극에 다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박스들이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런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연극적인 모든 행위들이 다 오부제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완전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열린 음악 들으시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切な記憶言葉にならない。ここにある想い、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それだけでこの心はできてる。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君に気づいてと今もその胸を打ち鳴らす。스즈메의 문단속 OST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삼형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아들 셋을 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재산이라고는 딸랑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아들 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집을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 셋을 똑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한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을 팔면 아들들한테 돈을 나누어 줄 수 있었겠지만 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마침내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능력을 시험해봐라. 각자 기술을 배워와. 최고의 기술을 배워온 사람에게 집을 물려주겠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말편자를 박는 대장장이가 되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발사가 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은 검술사범이 되고 싶었지요. 아들들은 언제 돌아올지 날짜를 정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셋 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 일을 잘 배웠습니다. 임금님의 말편자를 박는 대장장이가 된 큰아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부족한 게 없어. 틀림없이 내가 집을 물려받을 거야. 둘째 아들은 높은 나리들의 머리만 깎는 이발사가 되었는데 역시 집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검술사범이 된 셋째 아들은 칼에 맞아 많이 다쳤지만 이를 앙다물고 참았습니다. 다치는 걸 무서워하면 집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되어 세 아들은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앉아 의논했어요.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깡총깡총 뛰어오는 것이었어요. 이발사가 말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잘 왔다. 이발사는 대야와 비누를 꺼내 토끼가 가까이 올 때까지 부글부글 거품을 냈습니다. 이윽고 토끼가 가까이 오자 이발사는 냅다 달리면서 쓱쓱 비누칠을 하고 냅다 달리면서 토끼의 짧은 수염을 면도했어요. 하지만 살을 베지도 않았고 수염을 잡아당기지도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잘했다. 다른 애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 집은 내 것이다.
잠시 후 높은 나리가 탄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말편자를 박는 대장장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 재주를 보세요. 대장장이는 마차 뒤를 따라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말의 네 발굽에서 편자를 빼내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말의 발굽에 새 편자를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대단하구나. 동생만큼이나 솜씨가 좋구나. 너희 둘 중 누구에게 집을 물려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그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얼른 칼을 빼 아버지의 머리 위에서 십자 모양으로 휙휙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에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어요. 어느새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은 칼을 점점 더 빠르게 휙휙 휘둘렀습니다. 아버지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어요. 옷깃 하나 젖지 않았어요. 꼭 집안에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아버지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제일 잘했다. 집은 내 것이다. 두 형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세 형제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살며 각자 자기 일을 했습니다. 세 형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을 정말 잘 배운 데다 솜씨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세 형제는 나이가 들 때까지 행복하게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제 중 하나가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두 사람은 몹시 슬퍼하다가 병들어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형제는 한 무덤에 같이 묻혔습니다. 솜씨도 좋고 워낙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끝.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들려드렸습니다. 좋네요. 네.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베이스도 멋지고요. 네, 네. 누구 추천곡이라고요? 백운중학교 2학년 이민주 양 추천곡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이야기 삼형제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같이 살았죠? 네. 누구 한 명한테 물려주지 않고. 네. 그리고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어서 또 한 무덤에까지 이렇게 묻혔다는 그 얘기가 네. 기존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하고의 그 결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는 네. 했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사이좋은 의형제 네, 그 네. 부분이 아. 조금 생각이 났는데 네. 너무 의가 좋은 건지 무덤에서도 같이 묻혔다라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제주가 이렇게 많은데 또 결혼은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것도 의문이네요. 네. 결혼 안 했으니까 의가 좋았나?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었나? 이런 의문도 드네요. 네. 뭘 물려줘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는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도 풍요지만 어떤 정신적인 삶의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 물려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저도 그런 멘탈, 지혜 뭐 네. 이런 거. 멘탈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네네. 네네.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네. 어. 회복 탄력성 예, 뭐 그런 이런 많이 것들. 얘기하고. 네. 네. 그게 부모 마음대로 쉽게 길러지는 거는 아니라서. 네. 네. 그러면은 로고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6마리 백조 들려드릴게요. 어느 넓은 숲에서 왕이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열심히 사슴을 쫓아가는 바람에 뒤따르던 신하들은 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어두워지자 왕은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자기가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보았지만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여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건들건들 거리면서 왕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여자는 마녀였습니다. 부인, 숲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소? 아무렴 그러고 말굽시오. 폐하,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다면요. 만약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영영 못 찾고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무슨 조건인가?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처녀 못지않게 아름답지요. 폐하의 아내가 되어도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만약 그 애를 왕비로 맞아주신다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왕은 그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여자는 자기의 작은 오두막으로 왕을 데려갔습니다. 딸은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생김새는 말 그대로 아름다웠으나 왕은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녀를 볼 때마다 왠지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왕이 처녀를 말에 태우자 그제서야 늙은 여자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은 이미 결혼한 몸이어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7아이를 두었습니다. 6아이들과 외동딸이었습니다. 왕은 자식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새 왕비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 않거나 또 구박을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숲 가운데 외따로 있는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성은 워낙 감쪽같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찾기에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어떤 현명한 여자가 준 마법의 실뭉치가 없었더라면 왕도 그 성을 아마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실뭉치를 던지자 실이 저절로 슬슬 풀려나가면서 길을 가리켰습니다. 왕은 짬이 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새 왕비는 조금씩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무엇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 왕비는 신하들에게 돈을 듬뿍 주어 마침내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신하들은 또 마법의 실뭉치가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새 왕비는 한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왕이 실뭉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새 왕비는 작고 새하얀 비단 옷들을 만들어서 엄마에게서 배운 솜씨 요술로 거기다 마법의 주문을 짜 넣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떠난 틈을 타서 새 왕비는 옷들을 챙겨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실뭉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에 있던 아이들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보러 왔다고 여기고 신이 나서 아버지를 맞으려 뛰어나갔습니다. 새 왕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옷을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옷이 몸에 닿자마자 아이들은 백조로 변하여 저 멀리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오빠들처럼 떠나가지 않고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 왕비는 공주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보기 위해 성으로 온 왕은 딸밖에 보이지 않아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어디 갔니? 다 가버리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공주는 아버지에게 오빠들이 백조로 변해 훨훨 날아가는 것을 창문으로 보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빠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몹시 슬펐지만 새 왕비가 이 못된 짓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마저 어디로 사라질까봐 왕궁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새 왕비가 너무 무서워서 왕궁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숲의 성에서 하룻밤만 더 보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속에 있을 수는 없어. 오빠들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그 가엾은 공주는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주는 성을 빠져나와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너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오두막이 한 채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 작은 침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주는 침대 위에 눕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대 맡으로 기어들어가 딱딱한 마루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막 저물기 시작하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서 6마리의 백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백조들은 마루에 내려앉아 깃털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서로의 몸을 훅훅 불어댔습니다. 그러더니 백조의 깃털이 옷처럼 모두 벗겨졌습니다. 공주는 꼼짝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빠들임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하며 침대 밑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오빠들도 어린 누이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도둑들의 소굴이란다. 놈들에게 발칵당하면 너는 죽게 돼. 오빠들이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지켜줄 텐데 뭘.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다. 우리가 백조의 가죽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은 해질 무렵 겨우 15분밖에 안 돼. 이 동안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 백조로 돌아간단다. 누이 동생은 흐느껴 울면서 물었습니다.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없다고 봐야지. 그게 이만저만 까다로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가 풀려나려면 내가 6년 동안 누구하고도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곽곳으로 옷 6벌을 만들어야 해. 만일 내가 한마디라도 입술을 떼는 날에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지. 공주는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오빠들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두막을 떠난 공주는 숲 한복판으로 들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밑으로 내려온 공주는 곽꽃을 모아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우연히 숲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사냥꾼들은 공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나무로 다가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공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 밑으로 내려오너라. 공주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질문을 던지자 공주는 사냥꾼들에게 금목걸이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족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냥꾼들은 끈질겼습니다. 공주는 다시 허리띠를 끌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양말 데님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속옷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냥꾼들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나무 위로 올라와 공주를 끌고 내려가서는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그 나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공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온 나라 말을 동원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공주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의 아름다움은 왕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망토로 공주의 몸을 덮어주고는 말에 태워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공주에게 화려한 옷들을 입혔습니다.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대나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그렇지만 처녀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왕은 처녀를 자기 옆에 앉게 했습니다. 처녀의 겸손함과 예절 바른 행동이 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도 아니고 바로 이 여자다. 며칠 뒤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못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결혼에 불만을 품고 어린 왕비의 험담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못된 계집애 왜 말을 않는 거야?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 1년 뒤 왕비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고 있는 동안 아이를 빼앗아 가면서 며느리의 밑가에 피를 덕지덕지 발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왕 앞에 가서 어린 왕비가 식인종이라고 일러바쳤습니다. 왕은 이 말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해치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왕비는 한자리에 앉아 오직 옷 만드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못된 시어머니는 똑같은 속임수를 썼지만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신앙이 매우 깊고 선량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만 할 수 있었어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지련만. 그러나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셋째 아이도 훔쳐간 뒤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왕비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왕비를 화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공주가 웃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6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마법의 힘으로 풀려나게 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벌의 왼쪽 소매만 빼놓고는 6벌의 옷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왕비는 화형대로 가면서도 옷들을 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에
올려섰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불이 붙게 됩니다. 왕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백조 6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자기가 구출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백조들은 왕비가 옷을 던져줄 수 있도록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옷이 닿자마자 백조의 피부가 떨어지고 왕비 앞으로 살아있는 왕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늠름하고 씩씩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막내 오빠만 왼쪽 팔이 없고 그 대신 백조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왕비는 왕 앞으로 갔습니다. 왕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결백하답니다. 모함을 받은 거예요. 왕비는 시어머니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려가서 숨겨놓았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은 줄만 알았던 새 아이가 왕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못된 시어머니는 화형대에 묶여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뒤 왕과 왕비는 6 오빠와 함께 오래오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첫사랑이란 말에 살짝 쿵 놀랐지만 그런 네 모습 오히려 더 귀여웠어. 설레는 네 앞에서 순진한 네 눈에서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말았었지. Oh baby, my baby, 네가 먼저 내 손 잡을까 기다려도 나는 몰라 훔칠까 기다릴까 이런 내 모습 알면 친구들 욕할 거야. 처음이고 싶어 숨기고 싶어 아직은 시큼새큼 부사과처럼 어린 아이처럼 떼쓰고 싶어 좋아해 두근두근 부사과처럼. 혹시나 알아도 다 눈 감아줄래. 그렇게 나랑 그밖에만 보지 마. 첫 키스라는 말에 엄마만 놀랐지만 눈치끔 감은 네 모습 좀 귀여웠어. 새침한 척했지만 순진한 네눈 보면 설레는 내 맘 널 정말 사랑하나 봐. Oh baby, my baby,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게 빠졌나 봐. 아찔해 널 보면 이런 내 모습 알면 엄마도 욕할 거야. 처음이고 싶어 숨기고 싶어 아직은 시큼새큼 부사과처럼 어린 아이처럼 떼쓰고 싶어 좋아해 두근두근 부사과처럼. 혹시나 알아도 다 눈 감아줄래. 그렇게 나랑 그밖에만 보지 마. This is C요 현아 and ill alright Oops 좀 급했나 너는 애답지 않게 성급했나 걱정이 돼 순진한 놈 취급할까봐 어린애로 볼까봐 그래도 참 안심이 돼 너도 처음이라니까 근데 좀 기분이 이상해 like 내가 쓰고 있는 기분이랄까 처음이고 싶어 숨기고 싶어 아직은 시큼새큼 부사과처럼 어린 아이처럼 떼쓰고 싶어 좋아해 두근두근 부사과처럼. Baby I'm so stupid yeah 혹시나 알아도 다 눈 감아줄래. Baby I'm so crazy yeah 그렇게 나랑 그밖에만 보지 마. 현아의 풋사가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했는데 그쵸? 네, 저는 그 순간적으로 발레곡
그 백조의 호수 네. 그게 생각났었어요. 아,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호조하고 백조가 네.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네요. 여기는 그 아빠의 부재가 아닌 아빠의 역할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 같은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고요. 아, 옛 얘기에서는 아빠들이 네네. 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새엄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숲속에다가 이렇게 그 기르는 그런 아빠의 사랑 뭐 이런 구성? 거 네, 그런 거 느끼게 하는 그런 거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말 못하는 공주가 그러니까 왕자하고 이게 결혼을 했는데 그 시월드의 혹독함, 시어머니의 악독함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옛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 같아서 네. 공주가 네.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무금수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을 할 수 있는 적인데 네네. 그 뜨개질을 하는 동안은 옷을 짓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그쵸. 않는다는 네. 것이 그 마법을 푸는 열쇠였죠. 네. 잠시의 무건 수행도 참 어려운데 행복한 결말이었죠. 네. 6년이라는 시간을 그 옷 짓는데 한 오빠의 옷을 짓는데 1년씩이 걸리나 봐요. 그죠? 아, 네. 네. 6년이니까. 예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이 실을 뽑아야지 이렇게 뜨개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뜨개질을 하기 위한 그 재료가 되는 그게 가시가 달린 네. 그런 험한 뭐 찔레꽃 같은 어떤 그런 게 원료여가지고 손에 네. 막 이렇게 피가 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네. 네. 물레질하고 실 잡는 공주들이 손을 다치는 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 이 뜨개질이 완성돼서 그 완성된 옷을 불이 붙은 그 뭐라고 하죠? 그 화형장 거기에서 이렇게 던져서 그 백조들이 이렇게 찾아서 옷을 입는 공중에서 옷을 입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 세왕비가 그 딸이 있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마지막 네. 순서 갈게요. 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 세 번째 이야기 제목은 영리한 엘제. 영리한 엘제라고 불리는 딸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다 컸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딸아이를 시집 보낼 때가 되었어. 맞아요. 누군가 나타나 저희를 데려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한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먼 곳에서 와 엘제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리한 엘제가 이름 그대로 영리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길에서 바람이 이는 걸 볼 수도 있고 파리가 재채기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엘제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 좀 가져오너라. 예, 어머니. 영리한 엘제는 주전자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로 가는 동안 엘제는 심심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주전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이윽고 지하실에 내려간 엘제는 웅크리고 앉지 않으려고 등받이 없는 의자를 맥주통 앞에다 놓고 앉았습니다. 웅크리고 앉았다가는 허리를 다치거나 그 밖에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제는 주전자를 맥주통 앞에 들이대고 꼭지를 돌렸습니다. 맥주가 주전자 속으로 쏟아지는 동안 엘제는 바쁘게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벽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얼마 동안 벽 위쪽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그녀의 머리 바로 위에 걸린 곡괭이를 발견했습니다. 석공이 무심코 거기다가 곡괭이를 걸어놓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영리한 엘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스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장차 그 아이가 자라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 곡괭이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 아이를 죽이고 말 거야. 엘제는 앞으로 다가올 그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맥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엘제는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제가 뭐하고 있나 좀 알아보렴. 지하실로 내려간 하녀는 엘제가 술통 앞에 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엘제? 하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울지 않을 수 있어? 내가 한스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장차 그 아이가 자라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 곡괭이가 머리 위에 떨어져 그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해? 엘제는 정말 총명하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장차 다가올 그 끔찍한 일 때문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엘제를 찾으러 간 하녀도 돌아오지 않자 위층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맥주 생각이 더 간절해졌고 참다 못한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하실로 내려가 엘제와 하녀가 뭐하고 있나 좀 알아보도록 하게. 지하실로 내려간 하인은 엘제와 하녀가 함께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울고 있는 거지? 그러자 엘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울지 않을 수 있어? 내가 한스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장차 그 아이가 자라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 곡괭이가 머리 위에 떨어져 그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해? 엘제는 정말 총명하구나. 하인도 그렇게 말하고 엘제 곁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하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인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나 알아보는 게 좋겠소. 지하실로 내려간 엘제의 어머니는 세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엘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자라서 맥주를 가지러 왔을 때 곡괭이가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감탄한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엘제 정말 총명하구나. 그러더니 그녀도 엘제 곁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내마저 돌아오지 않자 목이 말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하실로 내려가 엘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네. 지하실로 내려간 그는 앞서 내려간 네 사람이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광경을 보았으며 그 역시 엘제로부터 장차 태어날 손자가 지하실로 맥주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곡괭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엘제 정말 똑똑하구나. 그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혼자서 오랫동안 2층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 모두가 아래층에서 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내려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그는 그들 5사람이 매우 구슬프게 울고 있는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나요? 그러자 엘제가 말했습니다. 오, 한스, 우리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장차 그 아이가 자라 우리가 그 아이더러 지하실에 내려가 맥주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 곡괭이가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 아이의 머리를 갈라놓을 걸 생각해봐요. 당신들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에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으로 이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요. 당신이 그처럼 영리하니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엘제와 결혼해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난 어느 날 한스는 엘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갈 거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들로 나가 밀을 좀 베었으면 좋겠소.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게. 그럴게요, 여보. 한스가 나가고 난 뒤 엘제는 죽을 끓여서 들로 나갔습니다. 들에 닿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밀을 베는 게 좋을까? 잠을 자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먼저 한숨 자는 게 좋겠어. 그리하여 그녀는 밀밭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한스는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얼마 동안 있었는데도 엘제가 돌아오지 않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엘제는 정말 빈틈없는 여자야. 너무나 부지런한 나머지 밥 먹으러 집으로 올 생각도 하지 않는군. 하지만 저녁 때가 되어도 엘제가 돌아오지 않자 한스는 엘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들판의 밀밭은 손 하나 댄 흔적이 없었으며 엘제는 밀밭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새들을 잡기 위해 사용하곤 하던 종들이 달린 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물을 엘제의 몸 위에 펼쳐놓았지만 엘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는 의자에 앉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날이 칠흑처럼 어두워지자 엘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니 사방에서 종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작은 종들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겁이 덜컥 났고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자기가 정말로 엘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일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일까? 좀처럼 해답이 나오지 않자 그녀는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 나인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물어보자. 그 사람들은 알 거야. 그녀는 자기 집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스! 엘제는 안에 있나요? 그러자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엘제는 여기 있어요. 그 말에 엘제는 잔뜩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젠 난 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른 집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다른 집 사람들은 들판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종소리를 듣고 기분이 꺼림칙해 모두들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찾아갈 만한 곳이 없자 엘제는 마구 달려 그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는 그 누구도 엘제를 다시 보지 못했답니다. 휴, 방금 너 조금 이상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해 내가 다 봤어. And you, 우리 두 눈이 마주쳤을 때 초점도 맘도 안 들린 거야. 그 맘이 예뻐서 더
스치는 햇살 붙잡아둘 순 없지만 새로 그릴 풍경들 꼭 영원하기를 완벽한 우리 모습처럼 더 궁금한 게 없는 하루야 터질 듯한 말 달콤한 너의 눈빛 그 끝에 난 그게 소리칠 거야 사랑한다고 그냥 나를 안아봐 This perfect moment 저번에 시간 모자라. 미고의 우리 지금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야기 어땠나요? 저 섬뜩했어요. 그 한스라는 인물의 그 남편이잖아요. 한스라는 애가. 근데 한스의 무책임함, 마누라를 버린 것 같은 아내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네. 부분에서 좀 한스가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자기 자신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 사람들은 알 거야. 라고 한 부분은 어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지 않을까요? 나에 대해서 그렇죠. 보이는 나와 네, 내가 네. 생각하는 나.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또 같기도 하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대학 때 제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저한테 이제 학년별로 했었던 남성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응? 어떻게 나한테 저런 고백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와.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저는 남들은 나를 모르고 오롯이 나를 알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나는 나를 잘 모르고 보여지는 내가 그래서 상대방들에게 평가되어지는 내가 또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 모두 내가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 관점으로 보셨구나. 네네네. 네. 저는 엘제가 일어나지도 아직 먼 얘기를 그냥 염려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언정. 근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도 안 하고 게으름 피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온 가족들, 부모님이랑 뭐 하인들이랑 뭐 온 주변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떠받들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는 좋겠지만 근데 그 본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나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자기가 자기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 이야기 제목이 뭐였죠? 영리한 엘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제는 과연 영리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 자기 자신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데 영리한 걸까요? 아니겠죠. 아니고 이런 LJ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아까 선희쌤 얘기한 것처럼 인정해줬잖아요. 영리하다고. 그 영리하다고 인정해주는 LJ 주변 인물들도 사실은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LG는 본인이 똑똑하다, 영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아무튼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의 끝도 조금 그렇고 이 이야기의 끝도 조금 상상을 벗어나 있는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그죠? 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흘러가서 또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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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좋은 꿈 꾸세요. 네. 네.